한국은행이 어쨌든 9월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는 건 뭐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된 지금 내릴 건데 우리가 조금만 며칠만 먼저 내리면 안 돼.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어요? 두 가지 정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 블랙먼데이 진짜 무서웠죠. 그때 이후로 일주일 우리 송은주님은 회복이 다 됐습니다. 포트폴리오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도 저는 간이 콩알만 주식 포트폴리오도 콩알만해졌습니다. 이런 분도 많을 거예요. 앞으로 경기 상황 금리 방향에 따라 달라질 텐데 어떻게 될까요?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경기가 꺾이고 있다에 대한 반응으로서 지난주 월요일에 글로벌 증시 무너졌잖아요. 네네. 뭐 월요일, 화요일 다 네. 그랬습니다만 이거 과민 반응이에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저는 과민 반응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최근에 그 논의들을 좀 보니까 저희가 실업률이 좀 올라가면서 뭐 해고가 는다 이런 얘기 네. 미국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실업률이 4개월 연속 상승했고 지금은 4.3%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거 경기 침체 초입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내내 얘기했어요. 3회 법칙. 샤메 법칙을 계속 얘기했는데 그 최근에 미국에서 보니까 해고되는 것보다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된다는 논의가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업률 자체는 아직 좀 낮은 상태고요. 4.3%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그 불황의 한복판은 아니고 시작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얼마나 신규 일자리가 생기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저 월요일 날 무슨 일이 또 방송이 있어서 네. 자료를 한번 궁금해서 저 찾아봤어요. 이 정도면 방송인 아니신가요? 네. 근데 뭘 찾아봤냐면 신규 일자리 비농업 부문 얼마나 생겼냐.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미국의 불황이 4번 있었거든요. 네. 그때 과연 신규 일자리가 얼마나 생겼냐를 보니까 4번 다 공통점이 신규 일자리 창출이 마이너스로 가더라고요. 리세션이 시작하면. 근데 우리 신규 일자리 미국에서 얼마나 생겼냐 생각해 보니까 저번에 11만 4천 개 생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시장에서는 한 17에서 18만 개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덜 생긴 거 아니야? 맞습니다.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덜 생겼지만 이전에 4번의 미국의 불황 때보다는 여전히 그때는 마이너스로 아예 일자리가 줄어드는 신규 일자리가 감소하는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이제는 신규 일자리가 여전히 생기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보다 한 달 정도 좀 더 적게 나왔다라는 거고 지난달에 허리케인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허리케인 이슈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 보면 이번에 나온 거는 주별로 나오잖아요. 그거는 생각보다 덜 나와서 우리가 자꾸 일희일비 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지표상 근데 제 얘기는 잘 안 믿으시겠죠?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믿으실 거예요. 제 믿습니다. 제 얘기뿐만이 아니고 될지어다. 연준의 네. 지금 의원들이 계속 하는 얘기는 아직 리세션에 들어간 거 불황에 들어간 거 아니다. 좀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것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 그리고 분기 성장률이 천주국에서 2%씩 나오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론적으로도.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교수님.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경기 침체인가 봐. 어떡하지? 하고 다들 주가가 쭉 빠졌는데 일주일 사이에 그 전주하고 지난주 월요일하고 뭐가 달라졌죠? 그리고 7월과 8월은 또 뭐가 달라졌습니까? 거시경제 기조 자체가 달라진 건 없잖아요. 달라진 거 없죠. 그러니까 첫사랑에 빠졌는데 상대방 짝사랑에 빠졌는데 갑자기요? 네. 갑자기 짝사랑에 빠졌는데 상대방이 어느 날 나를 보고 내 기분상 상대방이 나를 보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조금 나를 이렇게 좀 멀리하는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나를 더 멀리하는 것 같다. 근데 그녀에게 확인해 보진 않았어요. 저는 네. 이제 남자니까 그녀에게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왠지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든단 말이죠. 네. 그럼 그날 하루 종일 우울하죠. 아무것도 못 하겠죠.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친하지 않았고 오늘도 친하지 않을 뿐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녀가 딴 데를 보고 웃다가 우연히 고개를 돌리다 저랑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러면 나를 보고 웃네? 어떻게 가능성이 생긴 건가? 그럼 나 이렇게요. 조금이라도 이제 한번 말이라도 붙여볼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시장 상황이 지금 그런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거는 조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한 달 정도 플래시백해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7월 15일 정도부터 시작해 볼게요. CPI. 네, CPI 나오면서 7월 중순부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AI 거품 아니야? 라는 그러니까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가 진행됐어요.
근데 기업 실적들 나온 거 보면 실제로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좋았어요, 실적은. 않았어요. 나온 네. 기업들의 한 80% 정도가 실적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7월 말로 가볼게요.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연준에서 FOMC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0.25로 올렸습니다. 아, 양쪽 다 눈치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이런 상황에? 그랬더니 네. 시장에서는 이거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경도 훨씬 넘는 큰 돈인데 이거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자, 여기로 갔습니다. 그럼 이게 2단 콤보가 오죠. 거기다가 3단 콤보가 뭐였죠? 8월 2일 날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리세션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3단 콤보까지 완성되니까 시장은 이제 확 놀란 거죠. 쓰나미가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는 것이 그 앞에 두 가지 맥락과 다른 의미에서 뭔가가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엔 앞에 그 두 개 때문에 이미 그녀가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아라고 맘상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피니시 블로우 날린 게 네. 미국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사실 숫자만 보면 그렇게 시장이 겁먹을 필요가 없었던 숫자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그 이민자에 대한 국경이 약간 낮아지면서 과거보다는 뭐 코로나19 시기가 지나갔으니까 비경제활동 인구들이 경제활동 인구로 좀 넘어오기도 하고 외부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그 단가가 저렴한 일자리로 계속 들어가니까 이력서 냈는데 떨어지면 실업자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참 저는 재밌는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바이든 행정부 이후로 사실은 지금 얼마 전까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인기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국경을 맡겨놨었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못했어요. 네. 이민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서 훨씬 많이 불법으로 들어왔고 1년에 몇 명 정도가 평균으로 들어왔냐면 몇 명이 들어왔냐면 300만 명인데 300만 명이요? 그럼 1년에 불법 이민자들로만 대구가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 정도면은 서비스업 일자리에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들어갈 수 이분들은 있죠. 두 가지 의미에서 저임금 일자리인데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불법 이민자라서 아무데 가서 취직할 수 없고요. 두 번째로는 노조를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임금 일자리예요. 그렇죠. 뭐 저희가 불법 이민이 옳은지 그른지는 떠나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막 일도 안 하고 노동시장을 떠나고 했던 게 굉장히 노동 공급 쪽에서 그렇죠. 문제였는데 이른바 대퇴사의 시기였죠. 대퇴사의 시기가 네. 있었죠.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 풀어준 것들이 불법 이민자들이고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경제 얘기는 아니지만 원래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약간 더 알러지가 심했대요. 반대가. 근데 최근 들어서는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 왜 스몰 비즈니스 작은 기업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일손이 딸리는구나. 일손이 딸려서 오히려 불법 이민을 이게 끊어질까 봐 오히려 좀 걱정하시는 공화당 야. 지지자들도 많아졌다는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 난리 났네요. 게시판에서 증시를 보는 내 마음 짝사랑 중이었구나. 이거 무슨 노래 가사 비유인가요? 다들 기가 막힌 비유라는 말씀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파생되는 질문은 뭐냐면 경기가 명시적으로 나쁘다고 할 만한 증거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깜짝 놀란 거지. 그렇다면 9월에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는 너무나 예상이 되는데 경기가 침체 안 됐는데 B컷을 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렇죠. 오히려 B컷을 하면 그것은 시장에 굉장한 안 좋은 시그널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못 보는 걸 연준이 요즘은 근데 시장이 반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준은 우리가 보는 것도 쟤네들은 못 보고 있어라고 오히려 시장은 굉장히 얘기를 하는데 어쩌다가 연준의 권위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네. 그 연준이 우리가 혹시 못 보고 있는 걸 보고 이렇게 B컷을 한 게 아니야라는 것이 오히려 저는 시장한테 되게 안 좋은 시그널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다른 비유인데 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빛이 태양에서 8분 전에 출발한 빛이잖아요. 과거네요. 과거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저희는 그걸 8분 후에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똑같이 저희가 경제에 적용을 하면 시장에서 일각에 하는 얘기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막 여러 가지를 보는데 뭐 카드 데이터나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연준은 지금 불빛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8분 전에 출발한 불빛이 이제 조만간 올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고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보험성 컷이라고 하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한편으로는 아니 시장이 보는 데이터를 우리가 못 본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이 몇 명인데 박사가 몇 명인데 그 박사들 굉장한 사람들인데 데이터 나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데 키는 우리인데 네. 라고 생각하면 사실 연준은
아마 시장만큼 혹은 시장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갖고 있겠죠. 그거 네. 갖고 있어야죠. 그거 하라고 월급 주는 건데. 아 그리고 네. 저희 생각해보면 연준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DC에 있는 그 FOMC하는 연준만 생각하지만 지역 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지역 동향 파악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FOMC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매크로 뷰는 연준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저희가 좀 믿어야 되겠죠. 아, 그렇죠. 믿어야죠. 그래서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따라서 우리도 굉장히 한국은행의 포지션이 중요해지는 시점이잖아요. 8월이 아주 역사에 남을 한 달이 될 것도 같은데 한국은행이 어쨌든 9월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는 건 뭐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된 지금 내릴 건데 우리가 조금만 며칠만 먼저 내리면 안 돼.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어요? 두 가지 정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로는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저희 최근 들어서 한국은행이 원래는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이유가 환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가 환율은 꽤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그 환율이 그렇게 높았던 이유가 미국이 저렇게 계속 엑셀을 밟고 있었으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어쨌든 미국이 이제는 금리 인하로 턴을 할 거다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고 연준도 일부 비쳤잖아요. 네. 그러면 환율 측면에서의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담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저희가 모두 알고 있는 가계부채와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 지금 속도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환율 측면에서는 사실은 통화 정책이 거의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물론 뭐 외환을 갖고 저희가 태우고 뭐 해갖고 외환 시장 방어할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 예, 작은 부분이고요. 그런데 집값, 가계부채라고 하는 것은 금리라는 아주 중요한 요인과 금융정책, 예를 들어서 정책대출 같은 걸 어떻게 할지 그렇죠. 얼마나 풀지와 공급정책, 이거는 이제 부동산 공급정책의 합작 플레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한국은행에서 내수 안 좋은 거 알아. 수출이랑 내수가 점점 온도차가 커가는 것도 알아. 수출은 뜨거운데 내수는 차가운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 그리고 금리라는 걸 내렸을 때 내수를 더 건드릴 수 있는 것도 수출보다 더 내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 그런데 우리가 금리를 내리자고 하니 지금 가계부채랑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너무 무서워. 그러면 다른 정책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정책들이 조금 정책 환경이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모드로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라는 의중은 분명히 비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최근에 나온 게 뭐죠? 공급 정책이 88 정책 88 대책이 나왔죠. 대책이 있었죠. 근데 그 대책이 나온 게 지난주잖아요. 이번 주에 금통이 있잖아요. 저 모든 정책이 일주일 만에 효과가 나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나온 공급 정책의 효과들을 향후에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판단의 시점은 그러니까 판단의 시점이라는 게 핸들을 꺾는 시점은 이번 달보다는 10월이 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거죠. 근데 일각에서 이런 주장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이나 매수 심리가 강해지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을 비단 금리에서만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다 한국은행 책임이라고 안 하는데 왜 그렇게 혼자 큰 책임감을 느끼는 거지?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제일 책임을 지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뭐 공급 정책에 문제가 있다. 뭐 예를 들어 공급이 너무 시그널이 안 갔다. 이런 거 얘기가 있어도 금리를 내리고 나서 부동산 가격 더 뛰기 시작하면 그러면 결국은 누가 제일 도드라지는 모난 정이 될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한국은행이 될 가능성이 AS를 한국은행에서 찾게 된다.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 듣게 된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수님은 한국은행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은 지금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건데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과민 반응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이 꼭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주목되는 게 이번 주에 CPI, PPI 다음에 나올 소매 판매 지수. 네. 그리고 8월 말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네네. 일단 소매 판매는 어느 정도로 나오게 될지 혹시 가늠이 되시나요? 소매 판매는 좀 꺾일 수도 저는 있을 것 미국 같아요. 소매 판매. 미국 소매 판매는 꺾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꺾이냐에 따라서 이게 또 침체 거봐 내 말이 맞잖아라고 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지 좀 결정이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 숫자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오히려 내려오거나 정체하거나 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뭐 정체하더라도 시장이 인플레이션 안 내려오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연준과 시장의 관심이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냐 안 내려오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경기 침체 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 숫자 이번에 CPI 숫자 나오는 게 뭐 연준의 결정이나 시장의 베팅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적은 되게 크진 않아 보이고요. 실제로 지금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집계하는 거 보니까 거의 저번 달이랑 비슷하게 CPI 물가 상승률 3 그리고 코어 CPI 물가 상승률 3.3 그러니까 저번이랑 거의 비슷하게 횡보할 거다라고 지금 잡히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숫자 자체도 시장이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저는 숫자로 보고요. 오히려 소매 판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 실적. 근데 엔비디아 실적은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네. 지난 4분기랑 이번 1분기랑 둘 다 그 영업이익 상승률이 260%가 넘었었어요. 그렇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숫자죠. 그리고 네. 엔비디아가 뭐 어젯밤에는 4% 정도 올랐지만 최근 들어서 조정을 한번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장도 그 정도는 감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동안 엔비디아가 굉장히 잘 성장해 온 것도 인정. 그리고 시장이 그것보다 조금 더 장밋빛 모드로 갔던 것도 인정.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제가 보기엔 260% 영업이익 상승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나오더라도 시장은 그럴 만도 하지 정도로 저는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아주 이상하지 않은 한 뭐 시장을 그렇게 크게 실망시키지는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주 나쁠 수가 없겠죠. TSMC 7월에 지금 납품받아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갖다 팔았어. 요 통계 보니까 어마어마하던데.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한국도 SK하이닉스, 삼성 나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교수님 저는 그거 궁금했어요. AI 좋은데 이거 갖고 돈 벌 수 있어? 이게 7월부터 시작된 증시를 흔든 아주 큰 질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역으로 질문을 던져보면 만약에 어린이를 하나 키운다고 치죠. 그러니까 되성 부른 나무라고 생각해서 뭐 피아노 가르치고 국영수 가르치고 근데 내가 투자를 했는데 아직 어른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너 언제 집에 돈 벌어다 줄 거야? 네. 엄마 아빠 호강 언제 시켜줄 거야? 이거는 어른 되고 취직한 다음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 인프라를 깔고 있는데 AI 가지고 돈 언제 벌 거야? 이거 물어보기에는 좀 이르지 않습니까? 뭐 저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사실은 과소 투자가 좀 더 위험하다라고 얼마 전에 얘기했던 분이 계시잖아요. 구글. 네, 구글에서. 네. 사실은 과소 투자가 좀 더 위험한 것 같긴 해요. 방향성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조금 더 트렌드가 그러니까 사이클이 긴 사이클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질 필요는 물론 저희가 아니고 그 네. AI 산업에 계시는 분들과 그 산업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네. 좀 더 인내심을 가져야 저희도 되실 것 같아요. 인내심 필요해요. 네. 주주들이라. 그렇죠. 네. 인내심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아직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직은 불투명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풀려나가면서 사실 시장의 인내심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건실한 청년이 되고 네. 그 아이가 훈남 대학생이 되고 하는 훈남이어야 되는 거죠. 훈남 대학생이 되고 그래요. 그리고 좋은 잡까지 가진 엄친아가 되는 과정을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거 약간 돈 언제 벌어올 거야 이 질문이 시장의 질문이 현재로서는 시점상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투자가 너무 커요. 근데 투자 비용이 너무 크긴 해요. 사실. 그렇죠. 무조건 일단 조 단위가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피아노랑 수학만 가르치면 괜찮은데 승마랑 하프까지 가르쳐야 되니까 힘든 요새는 거죠. 뭐 네. 펜싱도 아마 가르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어펜져스 때문에.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지금 본전 생각을 좀 일찍 하기 시작한다. 요즘 기다려 봐야 될 텐데 우리 7월에 판을 크게 흔들었던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 아마 석 달 남은 미국 대선을 빼놓을 수가 네,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 사이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맞아요. 벌어졌는데 인기가 없었던 해리스가 설문조사 해보니까 트럼프를 살짝 앞선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네. 지금 김치국 마시는 미국 언론에서는 네. 스윙 스테이트 몇 개만 먹으면 네. 거의 끝난 대선이나 다름없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미국 대선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되는 게 그나마 세계 증시나 우리나라에 좀 나은 거예요? 급변침이 없는 거죠. 첫째는 급변침이 없는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대해서는 이 최근 들어서 미국에 투자 약속한 거면 100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투자 되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중에 일부가 지금 미국 가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기존의 투자들과 좀 다른 종류의 급변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거는 비단 우리나라 기업들만이 처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지금 민주당 행정부가 한 텀 더 하는 게 조금 더 저는 옳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어쨌든 간에 선거인단 제도니까 스윙 스테이트에서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좀 최근 들어서 경제학자인데 정치학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를 이해 못하니까 경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이게 많더라고요. 정치 경제학이잖아요, 요즘은. 예,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스윙 스테이트 중에 정말 저희가 그냥 바이든이 갖고 있던 표 그대로 해리스한테 간다고 했을 때 5개예요. 결국 그 5개에서 누가 먹느냐인데 그 방금 전에 앵커께서 하신 얘기 제가 조금만 해설해 드리면 5개가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 애리조나입니다. 근데 바이든이 선거 공학적으로 선거인단 숫자로 보면 요 중에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미시간만 먹으면 이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스윙 스테이트 몇 개만 먹으면 이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요 3개가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부통령 지명자가 어디 출신이죠? 미네소타 출신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포석을 노린 것 같습니다. 물론 공화당도 사실은 오하이오 출신의 미드웨스트 출신의 부통령 후보를 잘 맞았지만 벤스하고 이번에 좀 겹치죠. 양쪽의 부통령 후보가. 예, 겹치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그 팀 워츠라고 하는 부통령 지명자는 벤스랑 굉장히 다른 캐릭터입니다. 그 저희가 미드웨스트 데드라고 부르거든요. 미국에서. 뭐냐면 중서부 아빠인데 아재인데 뭐냐면 말하기 좋아하고 참견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같이 맥주 마시면서 떠들고 싶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쾌활하고. 쾌활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지칭하는 가장 많이 최근에 쓰이는 단어가 그 플레인 스포큰입니다. 말을 평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바마 대통령 그 연설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담대하게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기가 막힌 명년설인데 내 친구들은 아무도 안 쓰는 말. 그리고 그분이랑 맥주 마시고 싶진 않잖아요, 별로. 아 부담스러워요. 네, 그죠. 너 투머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팀 워츠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캐릭터예요. 중산층 가정에 태어나서 선생님도 했고 선생님 화병도 했고 했었고 그 전에 주 방위군 12년 그쵸. 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자란 동네가 400명짜리 인구의 동네인데 시골 마을. 인데 그 중에 200명이 친척이었답니다. 집성촌이네요. 집성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나는 그러니까 벤스가 진짜 미드웨스트 출신의 어떤 그런 애인지 아니면 내가 그 출신인지를 잘 봐달라고 얘기하는 미국에서는 찐 미드웨스트 출신 간별 중이다. 미국 대선 결과가 전 세계 증시를 한번 뒤흔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누구이라고 응원해야 우리나라에 좋은지 요거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요. 네. 아 교수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지금까지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